9주차 2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급사슬 관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먼저 유통 및 배송 네트워크 디자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통과 관련해서 뭐 마케팅 이런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접할 기회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일단 반복적이더라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이라는 게 이제 고객 가치 창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비용, 대응 시간, 제품 가용성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유통 네트워크 선택도 사실은 이제 공급사슬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공급사슬 관리에 있어가지고 왜 두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거, 그 다음에 대응성에 초점을 맞춘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에 적합한 그런 유통 네트워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유통 네트워크의 성과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 서비스 차원이고 두 번째가 이제 비용 차원인데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기준으로는 대응 시간과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제품 가용성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뭐 다른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주 기준이 되겠고요. 비용 차원에서는 재고 비용, 그 다음에 수송 비용, 그 다음에 시설 및 취급 비용 이 세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재고 비용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그 리스크 풀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리스크 풀링 효과가 있으면은 재고 비용이 적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송 비용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입고 비용하고 출고 비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이제 거리하고 규모 경제 여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취급 비용 관련해서는 이제 시설의 수가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 네트워크에서 이런 거 이제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 시설의 수예요. 시설의 수. 그러니까 시설을 많이 두지를 않고 중앙에 이렇게 하나로 운영하는 경우를 이제 여기서는 중앙 집중화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많이 보유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중앙 집중화된 유통 시스템의 장점은요, 이게 이제 한 곳에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스크 풀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재고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재고 수준 자체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많이 유지를 안 하니까 시설 유지 비용도 적게 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중앙 집중화된 유통 시스템의 경우에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역이 위치를 하지 않고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고객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져요. 그래서 출고 수송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입고 수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앙으로 다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중앙으로 그 물류센터로 다 모이게 되니까 대량 수송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입고 수송 비용은 이제 감소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출고 수용 비용도 증가하지만 또 대응 시간도 이제 길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면적이 좁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뭐 미국이랄지 이런 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대응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중앙 집중화된 거하고 분산화된 거에 이제 그 비교를 좀 한번 해보면요. 일단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은 지역에 이제 그 시설들이 입지를 하니까 고객들에 대한 대응 시간은 짧아지죠. 거리에 가까우니까요. 근데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은 그 시설마다 재고를 보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고 비용은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수송 비용이 감소하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수송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유 시설의 수가 많아지면 입고 수송 비용은 증가하고 출고 수송 비용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입고 수송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보유 시설의 수가 많아질 경우에 시설별 입고 수송량이 작아져서 대량 수송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입지하니까 생산지에서 각 지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모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출고 수송 비용이 감소하는 이유는 보유 시설이 고객에 근접하게 되므로 평균 수송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합해 보니까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수송 비용이 감소하는데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수송 비용이 증가하더라.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시설 유지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앙 집중화되면은 거기 매니저가 한 사람만 있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시설이 뭐 여러 개 지역에 분산돼 있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매니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비가 이제 증가한다는 거고요.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보면 종합적으로 재고 비용, 수송 비용, 시설 비용을 합친 전체 로지스틱스 비용은 보유 시설의 수가 증가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로지스틱스 비용이 감소하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로지스틱스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제 그런 결론입니다. 그럼 요즘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이제 대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지역이 이렇게 위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한 게 그 비용 면에서 굉장히 절감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중앙 집중화로 가는 추세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통 네트워크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여기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드롭시핑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통센터. 세 번째 이제 크로스도킹이라는 건데 일단 먼저 드롭시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생산자 직접 배송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소비자가 소매상에게 주문을 하는데 근데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특성을 보면 재고가 생산자에 의하여 중앙 집중화되어서요. 낮은 재고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제품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고객 맞춤을 연기할 수 있어서 완제품이 아닌 부품 수준의 재고 보유가 가능하고요. 고객별 출고 거리가 평균적으로 이제 길어지는데 그래서 수송 비용이 좀 높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품목을 주문하는 고객의 경우에 복수의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배송이 통합되는 경우보다 비용이 높아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단점도 있고요. 생산자의 창고에서 고객까지 거리는 소매상과 고객과의 거리보다 길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이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새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주문을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거기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생산자가 직접 보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생산자 직접 배송, 드롭시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유통센터나 소매상에 보유되고 유통센터나 소매상에서 고객에게는 택배업체를 통한 배송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성은 재고 보유가 지역으로 분산돼서 재고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요. 생산지에서 유통센터로의 대량 수송을 통한 규모 경제 효과,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유통센터와 고객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낮은 수송 비용이 예상됩니다. 생산자 직접 배송에 비해서 시설 유지 비용 및 취급 비용은 약간 높고요. 유통센터가 고객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대응 시간은 짧아지고요. 다품목을 주문한 고객의 경우에 품목을 결합해서 한 번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센터에 여러 품목들이 보관된 경우에 생각해 보면 주문을 했을 경우에 여러 품목을 이렇게 한꺼번에 결합해 가지고 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크로스도킹인데요. 이게 이제 좀 여러분들 아마 처음 접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류센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물류센터에 이제 갖가지 그 물건이 생산돼서 물류센터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 이제 재고로 쌓아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트럭에 실어갖고 이제 보내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 크로스도킹은 어떻게 되냐면 물류센터의 재고를 이렇게 여러 날 보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생산자들이 이제 물건을 보내오면 다양한 물건들이 보내오죠. 그러면 그 물건들이 다 도착하는 시간에 그 출고될 트럭들이 거기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류센터에.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산자들이 보내온 물건이 거기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바로 트럭에서 트럭으로 옮겨 심고, 그죠?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생산자가 보낸 물건이 거기 재고로 쌓여 있고 그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바로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이제 제품이 유통센터에 오랜 시간 동안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서, 유통센터는 제품 보관 시설로서의 역할이 아닌 재고의 조정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품은 유통센터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므로 재고 비용이나 리드 타임이 이제 감소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죠. 이 크로스도킹이라는 그 이름이 생기게 된 배경은 물류센터에 이렇게 이제 그 트럭 높이의 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그 각 그 생산자로부터 물건이 도착하는 거예요. 동시에 도착하면 가장 좋겠죠. 트럭들이 도착하면 여기에 나갈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세탁기다, 이거는 뭐 냉장고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도착하면 여기서 바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 물량대로, 그죠? 이렇게 옮겨 싣는 거예요, 바로. 그죠?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트럭으로 옮겨 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하게는 이제 재고가 거기 물류센터에 보관될 필요가 없죠. 그런 형태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수송 비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내용들은요. 일단은 수송 비용을 이제 관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송 비용을 최소화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규모 경제 효과를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럭 같은 경우에는 가득 채워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단가가, 그죠?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트럭 가득 채우는 걸 뭐라고 하냐면 FTL이라고 그래요. FTL. 풀 트럭 로드.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풀 트럭 로드, FTL 화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FTL이 안 되면 LTL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요금제가 좀 달라요. FTL 요금하고 LTL 요금하고 다른데, LTL은 less than truck load입니다. 아무래도 LTL이 되면은, 그죠? 트럭 하나 채워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비싸겠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FTL 화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방법이 여기 지금 한 세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간상 병합. 그러니까 FTL이 될 때까지 수송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가득 찰 때까지 이제 지연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자 간 혹은 구매자 간 병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화물을 병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구에서 뭐 서울로 보낼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트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판매자들이 예를 들면 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죠? 묶어서 한 트럭 만들어 갖고 이제 서울로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구역 건너뛰기라는 건데 이것도 재미나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대구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여러 군데로 보낼 물건들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요. 서울에 이제 여러 이제 소비자한테 보낼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예 따로따로 포장을 해갖고 보내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한 트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존 스키핑이라고 합니다. 구역 건너뛰기.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게 역공급 사슬이에요. 지금 이제 공급 사슬 관리에서 지금 많이 관심을 받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역공급 사슬 혹은 역 로지스틱스라고 하는데 고객으로부터의 반품을 수거하는 데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환경 규제나 고객으로부터의 압박으로 인해서 역 로지스틱스를 갖출 것을 강요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놨습니다. 유럽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 하나를 판매를 하면 중고 타이어 하나를 재활용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여기 역공급 사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기업이 역 로지스틱스에 기회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회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 로지스틱스를 통해서 반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반품을 전체 공급 사슬 관리의 주요 요소로서 보는 시각을 가져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걸로 없어졌을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역 로지스틱스 활동은요, 파손품, 과잉재고, 중고, 유행이 지난 제품 등의 반품을 수거하거나 반품 수거요. 그다음에 소비자나 소매상으로부터 포장이나 수정에 이용된 물질을 회수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반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공급자의 반품, 재판매, 아울렛을 통한 판매, 폐품 처리, 재수리, 재단장, 재생산, 원자재 회수, 재활용, 매립 이런 등의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반품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게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역공급 사슬의 작동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소매상에게 반품을 하게 되면 소매상은 이거를 반품을 관리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고 반품의 검사 및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상이 없는 제품은 다시 전방 공급 사슬로 투여되고 다시 이제 그 판매 있잖아요 과정 거기로 이제 투여되고 수리하여 판매 가능한 것은 재생산해서 2차 시장으로 가고 2차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리퍼비시드 프로덕트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반품된 건데 수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판매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좀 약간 싸죠 가격이. 근데 이제 보증 기간은 동일하고요. 신제품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재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부품을 분리수거하여 생산에 투여되고 나머지는 이제 고물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역공급 사슬도 이제 중앙 집중적하고 분산된 역공급 사슬로 구분이 되는데요. 중앙 집중적 역공급 사슬이라는 거는 반품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거기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수리를 할지 부품을 분리수거할지 고물 처리할 것인지 이제 거기서 그걸 결정하게 되고요. 이 중앙 집중적 역공급 사슬의 경우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은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길고 가격의 하락 속도가 느린 경우에 이제 이게 적합하다는 거고요.
분산된 역공급 사슬이라는 건 뭐냐면 제품을 판매한 소매상이 반품의 처리에 대해서 바로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거쳐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중앙의 수리시설로 반품을 보내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매상이 알아서 처리하고요. 이것은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고 가치 하락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 유리하고요. 이게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가치 있는 품목을 시장에 신속하게 다시 내보낸다는 이점과 함께 역공급 사슬의 혼잡을 감소시키는 데 이제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점은 뭐냐면 소매상의 반품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아닌 경우에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겠죠. 중앙으로 이제 보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짧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